근래는 자신의 수심이 60m인 것을 확인하고 실린더 압력을 점검한 뒤 공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모두가 같은 양의 공기로 다이빙을 시작했고 근래는 이제 충분히 멀리 왔다고 판단해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는 상승 신호를 보내지만 그룹은 계속해서 동굴 더 깊은 곳으로 헤엄쳐 나아갑니다. 남호주 서쾌함 해안에는 50개가 넘는 물이 가득 찬 싱크홀과 800개가 넘는 동굴이 있습니다. 이 싱크홀 중 하나는 더 샤프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다이빙 명소인 이곳은 마운트 갬비아 남쪽 몇 킬로미터 떨어진 앨런데일 이스트 근처의 톰슨스 패독이라는 들판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 샤프트는 1938년에 한 농부의 말이 지름 30cm도 안 되는 구멍에 발을 헛디디면서 발견되었습니다. 농부가 조사해보니 그 구멍은 물로 가득 찬 깊은 싱크홀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 그는 그 구멍을 메우고 덮으려고 자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1톤이 넘는 돌을 쏟아부은 후에야 그 구멍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60년대에 동굴 탐험가들은 구멍을 1m까지 넓혀 지하 7m 아래에 있는 다공성 석회암방으로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방은 너비 17m의 호수로 이어집니다. 이 수직 동굴은 1970년대 초반에 인기 있는 동굴 잠수 명소가 되었습니다. 1973년까지 이 수직 동굴에서는 8,000회가 넘는 잠수가 호수로 내려갔습니다. 주요 방은 길이 140m, 너비 80m입니다. 암석더미가 있습니다. 농부가 버린 쓰레기가 주요 방의 바닥을 40m 높이에서 36m 깊이까지 쌓이게 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는 시간과 깊이에 몇 가지 다른 제한이 있습니다. 이 주요 방의 바닥, 즉 40m 지점은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들의 깊이 제한입니다. 다이버는 40m에서 9분 동안 머물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수면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만약 그보다 더 오래 머무르면 상승하는 도중에 감압 정지를 해야 하며 이는 훨씬 더 많은 계획과 산소 탱크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감압 정지를 하지 않으면 감압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수부가 지상에서 우리가 숨 쉬는 것과 같은 일반 공기를 탱크에 넣고 있다면 절대적인 최대 잠수 깊이는 66m입니다.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혈액 속의 산소 농도가 독성이 되어 경련을 일으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직 통로의 주요 공간이 대부분의 잠수부들에게는 사실상 한계입니다. 동굴 잠수는 특별한 훈련과 장비가 꼭 필요하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죠. 암석더미 너머에는 2개의 터널이 있으며 하나는 북서쪽, 다른 하나는 동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이 터널들의 입구는 드롭오프 또는 엣지라고 불립니다. 구멍의 크기와 낙차의 높이 때문에 이 칠흑 같은 터널 안에는 갱도에서 들어오는 자연광이 전혀 닿지 않습니다. 다이버들과 그들의 장비는 밧줄, 사다리, 그리고 호이스트 시스템을 이용해 물속으로 내려보내집니다. 이 갱도는 지표면의 작은 틈으로 햇빛이 비쳐 들어와 수중 동굴과 수면 아래 60m가 넘는 거대한 바위들을 밝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1973년 5월 26일 뉴사우스웨일스의 사우스 퍼시픽 다이빙 클럽 소속 22세에서 28세 사이의 9명의 젊은 다이버들이 마운트 갬비어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은 블루레이크라고 불리는 고대 화산 분화구 맞은편에 있는 퀸 엘리자베스 카라반 파크에 텐트를 설치합니다. 다음 날인 27일 일행은 남쪽에 위치한 톰슨스 패독 농장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농장 주인 애쉬비를 만나고 방명록에 서명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행 안에는 2가지 뚜렷한 경험 수준이 있습니다. 글렌, 스티븐, 그리고 시드니에서 가족이 운영하는 다이브 센터를 운영하는 크리스틴 밀렛, 그리고 다이브 클럽 회장인 로버트 스미스는 모두 호주 수중 강사 연맹, 즉 호주 수중 강사 연맹의 회원입니다. 그 4명이 모두 강사라는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번째 그룹의 5명 다이버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피터 버, 레리 레이놀즈, 고든 로버츠, 존 보커먼, 그리고 조안 하퍼는 모두 레크리에이션 다이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다이버들이 자신을 경험 많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실제로 몇 번 다이빙을 했고 어떤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훈련과 자격이 오늘날처럼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훈련은 다이버들끼리 서로 전수하는 시기였습니다. 크리스틴 밀렛은 19살로 그룹에서 가장 어린 멤버인데 다이빙 신동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밀렛은 18살 때 스킨다이빙 매거진 표지에 실렸습니다.
클럽 회장인 로버트 스미스만이 그 샤프트에서 다이빙을 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로버트 스미스는 마운트 감비아에 8번이나 다녀왔고 샤프트에서 25번의 다이빙을 했습니다. 마지막 다이빙은 1972년 부활절 주말 1년 전이었습니다. 나머지 그룹은 주로 바다에서 훈련과 다이빙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이 스쿠버 다이빙에 참여하기에 정말 흥미로운 시기라고 느낍니다. 이 젊은 그룹은 스쿠버 다이빙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던 시기에 이 스포츠의 개척자들입니다. 장비를 준비한 후 이들은 첫 다이빙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40m 깊이의 암석 더미까지 샷 라인을 설치합니다. 샷 라인은 한쪽 끝에 부표가 달린 줄이나 밧줄입니다. 다른 한쪽 끝은 무게추를 달거나 바닥에 물체에 묶어서 하강과 상승 시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설치한 후 다이버들은 주변 환경에 익숙해지기 위해 암석 더미를 탐색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북서쪽 터널의 가장자리를 향해 45m 깊이까지 하강합니다. 이 지점 너머로 잠수한 사람은 그들 이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낭떠러지 가장자리를 내려다볼 때 머릿속 갈등을 상상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아무도 가본 적 없는 동굴 속으로 내려가 탐험하고 싶은 강한 끌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수면으로 바로 올라갈 수 없는 이 검은 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 그룹은 방향을 돌려 샷라인을 따라 다시 올라가 다음날 아침 두 번째 다이빙을 준비합니다. 5월 28일 아침 다이버들은 캐러밴 파크에서 장비를 준비합니다. 그들은 전날 충전한 탱크가 가득 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손전등의 배터리를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레귤레이터를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인플레이션 조끼, 웨슈트, 그리고 마스크. 크리스틴은 커피를 사러 매점에 가서 관리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샤프트를 따라 76m까지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오는 바운스 다이빙을 할 거예요. 76m까지 바운스 다이빙을 합니다. 그들은 1, 2분 정도 머물 수 있고 바로 다시 올라와야 합니다. 그 깊이는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표에 없으며 다이버들은 이 표로 특정 깊이에서 머무는 시간을 계획합니다. 그들은 66m 제한을 넘어서도 산소 중독을 피할 수 있지만 역시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가능합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탱크 안의 공기를 더 빨리 소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30m를 넘어서면 질소 마취 현상도 겪게 되는데 이건 마치 물속에서 마티니를 마시는 것과 비슷하죠. 더 깊이 들어갈수록 효과가 강해지지만 수면으로 올라오면 바로 사라집니다. 그들의 전체 계획은 아무 문제 없이 정말 빠르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관리인은 크리스틴에게 계획을 재고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많은 잠수부들이 싱크홀에서 목숨을 잃는 걸 봤지만 크리스틴은 우린 모두 다이빙 강사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라며 무시합니다. 주요 동굴의 외곽을 탐험할 때는 샤프트에서 들어오는 자연광 범위 내에 머무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크리스틴과 몇몇 경험 많은 잠수부들은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그들은 경계선에 도달하면 76m까지 잠수의 기록을 세운 다음 다시 수면으로 돌아올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그룹에는 잠수를 조정할 책임이 있는 리더로 지정된 사람이 없습니다. 두 그룹이 서로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비밀 계획인지 잘 모르겠고 누가 그 비밀 계획에 관련되어 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크리스틴이 다이빙 강사들이라고 말한다면 다이브 샵을 운영하는 남매인 크리스틴, 글렌, 스티븐 밀렛과 클럽 회장인 로버트 스미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그룹은 탐험 다이빙을 위해 싱크홀로 차를 몰고 나갑니다. 9번째 멤버인 조아는 다이빙을 건너뛰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전날 동굴로 들어가는 사다리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싱크홀 밖에 남아 음식을 만들고 다른 다이버들을 돕기로 결정합니다. 그룹이 좁은 입구를 통해 기어 들어갈 때 지평선 위로 구름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8명의 다이버들은 13시에 물에 들어가 빠르게 하강합니다. 그룹은 버디 페어로 나누지 않고 한 그룹으로 함께 하강합니다. 그들은 감압을 위한 예비 비상 탱크를 샷라인에 남기지 않고 하강하거나 돌아올 때 따라갈 안전 라인으로 사용할 동굴 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이버가 8명이라 라인이 오히려 방해되고 바닥이 바위라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동굴에서 가장 얕은 지점인 36m 깊이의 암석더미 꼭대기에 도달합니다. 그룹은 암석더미 꼭대기에 모여 서로 오케이 신호를 주고받으며 상태를 확인합니다. 로버트 스미스 클럽 회장이 앞장서서 바위로 덮인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은 그들이 전날 다이빙을 마쳤던 곳입니다. 그는 그들을 암석더미에서 24m 떨어진 가장자리까지 데려갑니다. 수심 55m의 낭떠러지에 도달하기 직전 로버트는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로버트는 질소 마취의 영향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깊이 측정기를 확인한 뒤 바로 뒤를 따르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자신이 어지럽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암석더미 위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들은 괜찮다고 신호하고 7 다이버는 하강을 계속하며 로버트는 혼자 다시 올라갑니다. 그가 암석더미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질소 마취의 영향이 사라지고 훨씬 더 좋아진 기분을 느낍니다. 그는 그룹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오래된 동물뼈와 해골을 찾아봅니다. 로버트 스미스는 아마도 76m까지 바운스 다이빙을 계획했던 다이빙 강사 중 한 명일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틴, 글렌, 그리고 스티븐 밀렛, 즉 다이브, 샵 남매가 남았습니다. 이 그룹은 메인 챔버 둘레 한쪽 경사면을 따라 계속 다이빙을 진행합니다. 물은 맑고 위쪽 샤프트에서 들어오는 빛이 그들의 길을 밝혀줍니다. 다이브 샵에 스티븐 밀렛과 피터 버튼은 이동하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7명의 다이버가 약 60m 지점에 가장자리에 도달할 때쯤이면 싱크홀 입구에서 들어오던 자연광은 사라집니다. 이곳은 어둡고 밀지의 영역이며 느슨한 실트와 석회암 자갈로 덮여 있습니다. 그들은 낭떠러지를 넘어 헤엄치며 가파른 각도로 아래로 내려가는 지형을 따라가며 시면 속으로 사라집니다. 피터 버, 그룹의 마지막 사람은 조심스럽게 뒤따릅니다. 그는 약 15m 정도 따라가지만 점점 몽롱해지기 시작합니다. 질소 마취에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다이버 글렌 밀렛에게 가서 수심계를 확인합니다. 제가 찾을 수 있는 정보에 따르면 피터가 자신의 수심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래서 그는 글렌의 장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글렌은 수심을 확인한 뒤 자신의 공기 공급량을 점검하고 이미 공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모두 같은 양의 공기를 가지므로 글렌은 모두 공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충분히 멀리 왔다고 판단해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동생 크리스틴에게 다가가 돌아가자고 신호를 보내려 하지만 그녀의 주의를 끌 수 없습니다. 글렌 밀렛은 다이브 쇼크 남매 중 한 명이지만 크리스틴이 말했던 강사들 중 한 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76m까지 바운스 다이빙을 한 글렌은 이제 돌아가야 함을 압니다. 다른 두 다이브 샵 남매인 크리스틴과 스티븐 밀렛은 절대 내려가면 안 되는 깊이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케이브 릴도 없이요. 그들은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장비나 경험이 부족해 이게 다이브 계획에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3명의 덜 숙련된 다이버들을 자신도 모르게 데리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글렌이 여동생을 따라잡으려고 아래로 헤엄쳐 내려갈 때 그룹 맨 뒤에 있던 피터번은 글렌의 수심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 수심계에는 65m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피터는 글렌이 동굴 안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그도 계속 가기로 합니다. 질소 마취의 영향을 느끼면서 그의 감각은 둔해지고 몸은 무거워지며 그는 그룹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는 대신 자신의 손전등에서 나오는 빗줄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는 글렌이 돌아서는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글렌은 산소가 부족해져서 돌아섭니다. 나머지 그룹이 동굴 더 깊은 곳으로 계속 들어가는 동안 그는 얕은 곳으로 올라가 그들을 기다립니다. 6명의 다이버가 계속 진행합니다. 존 보커먼, 레크리에이션, 다이버 중 한 명이 이제 선두로 나서서 힘차게 동굴 안으로 헤엄쳐 들어갑니다. 그는 아마 질소 마취의 영향을 받아 판단력이 흐려졌거나 아니면 단순히 그들의 목표인 76m에 먼저 도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바운스 다이브 클랜의 일원이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선 질소 마취의 문제는 술에 취한 것과 같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맥주 몇 잔만 마셔도 무적이라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압니다. 존 뒤를 다이브샵에 크리스틴 밀렛이 따르고 그 뒤로 고든 로버츠, 레리 레이놀즈, 피터 버가 뒤따릅니다. 기록에 따르면 스티븐 밀렛이 아직 물이 와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68m에 도달하자 고든은 레리에게 수심계와 공기 잔량을 확인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두 사람은 공기가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크리스틴의 공기를 확인하고 그녀가 두 사람보다 더 많은 공기를 가지고 있지만 고든은 상승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급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6명의 다이버 그룹이 나뉘었습니다. 다이브샵의 크리스틴 밀렛은 레크리에이션, 다이버인 고든과 레리와 함께 상승합니다. 피터번은 위를 올려다보며 그들이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존 보커먼은 보지 않고 있고 스티븐 밀렛은 공기가 부족해서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고든, 크리스틴,
그리고 레리는 동굴의 경사를 따라 위로 올라가는 대신 거의 직선으로 수면까지 급하게 상승합니다. 그들이 다이빙을 시작할 때 지평선 위에 형성되던 구름 덩어리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톰슨의 목장, 물속으로 들어오는 빗줄기를 막고 있어서 그들이 방향을 잡아야 할 바위 더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동굴이 어둠에 휩싸여 다이버들은 손전등 빗줄기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진흙 때문에 빛도 멀리 비추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미 동굴 아래로 내려오면서 진흙을 휘저었고 안전 라인도 없이 시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질소 마취의 영향으로 그들의 두려움, 공황, 혼란이 더욱 심해집니다. 45m 지점에서 고든과 크리스틴은 동굴 천장에 있는 돔 형태의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뒤에 있던 레리는 두 다이버보다 약 3m 아래에서 그들이 손전등을 휘두르는 모습을 봅니다. 출구를 찾고 있는 것이죠. 고든은 길을 잃었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손전등 불빛에 비친 모습에서 레리는 고든과 크리스틴이 겁에 질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압도적인 공포감에 휩싸입니다. 손전등이 꺼지자 레리는 당황하며 다시 켜려고 애를 씁니다. 손전등에 집중하는 동안 부력을 잃고 다시 동굴 안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는 손전등과 씨름하다가 불빛이 다시 깜빡이며 들어옵니다. 더 깊은 물속에서 그는 바닥 근처에 또 다른 잠수부의 실루엣을 봅니다. 그가 피터버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를 향해 빠르게 헤엄쳐 갑니다. 그러다 그는 싱크홀 입구에서 들어오는 희미하고 퍼진 빛을 언뜻 보고 그 빛을 향해 헤엄치기 위해 방향을 틉니다. 그는 글렌과 로버트가 수면으로 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과 합류합니다. 피터는 고든과 크리스틴이 동굴 천장에 돔에 있는 것을 보고 그 바로 뒤에 레리가 있는 것도 봅니다. 하지만 실트가 물을 가득 채워 그의 시야를 가립니다. 그때 그는 앞쪽에서 빛과 다른 다이버들, 글렌과 로버트를 보고 그들을 향해 헤엄쳐 가지만 숨이 점점 가빠집니다. 탱크의 공기가 거의 다 떨어지자 그는 실린더에 남아있는 공기를 방출하기 위해 예비 막대를 당깁니다. 이 기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구형 장비의 특징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압계를 확인하는데 이 감압계는 현대 다이브 컴퓨터의 전신입니다. 그는 자신이 제한 시간을 몇 분 초과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예비 공기가 닿을 때까지 수면 아래 3m 지점에서 감압 정지를 합니다. 로버트는 그룹을 기다리면서 약 8분 동안 바위더미 바닥에서 오래된 동물뼈와 해골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위더미 꼭대기로 올라가 글렌이 동굴에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글렌은 절벽에서 그룹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공기 잔량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공기가 거의 없어 수면으로 올라갑니다. 싱크홀로 비치는 빛을 따라갑니다. 로버트는 글렌이 계속 수면으로 헤엄치는 것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는 글렌이 마지막으로 올라올 다이버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수면에 도달하고 그 뒤를 이어 레리가 올라옵니다. 약 30초 후 피터가 3m 지점에 도달합니다. 4명의 다이버가 아직 물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글렌은 지상에 있는 조안에게 예비 실린더와 조절기를 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형제와 자매, 그리고 다른 2명의 실종된 다이버를 찾기 위해 잠수합니다. 그는 샷라인을 따라 내려간 뒤 바깥쪽으로 이동해 45m 깊이까지 내려갑니다. 실종된 다이버들의 흔적은 없습니다. 그는 첫 번째 잠수에서 거의 산소가 다 떨어질 뻔했고 다른 다이버들만큼 깊이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뱃속이 조여와 산소가 이미 다 떨어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글렌은 수면으로 돌아와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이제 로버트는 산소통을 교체하고 마지막으로 그룹을 봤던 곳으로 잠수합니다. 55m 지점입니다. 그는 다이버들의 흔적을 전혀 찾지 못합니다. 그는 더 깊이 60m 지점의 가장자리까지 내려가서 스티븐 밀렛의 손전등과 카메라를 발견합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실트 때문에 시야가 나빠집니다. 그는 68m 지점에 도달하는데 이곳이 레리가 다이빙을 끝냈다고 말한 곳입니다. 시야가 너무 나빠서 로버트는 자신의 손조차 볼 수 없습니다. 그는 방향을 돌려 시야가 더 좋은 곳으로 상승하고 그곳에서 바위더미를 볼 수 있습니다. 10분 후 그는 수색을 끝내고 상승하여 감압을 위해 멈춥니다. 수면 위로 올라가기 전 피터는 로버트의 장비로 마지막 수색을 하지만 헛수고에 그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안에게 당국에 알리라고 요청합니다. 조안은 사고를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농장 주인 애쉬비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애쉬비는 마운트 갬비어 경찰서에 전화를 걸고 경찰서는 구조팀과 구급차를 싱크홀로 보냅니다. 5월 29일 경찰 수중 구조대가 갱도에 도착해 즉시 수색을 시작합니다. 60m까지 잠수합니다.
그들은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룹의 여러 장비를 발견합니다. 며칠에 걸쳐 여러 번 잠수를 하지만 실종된 잠수부들은 찾지 못합니다. 그들은 생존자들에게 들은 희미한 싱크홀 설명만으로 작업하지만 그곳은 지도에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호주 왕립 해군 잠수팀이 경찰 잠수부들과 만난 후 경찰을 돕겠다고 제안했고 해군도 이를 인지합니다. 경찰 수중 구조대는 30m 이하로 잠수할 훈련도 받지 않았고 적절한 장비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조대가 먼저 55m까지 잠수할 훈련을 받고 장비를 업그레이드해야 구조 작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구조 작업은 중단되었고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일반인의 갱도 잠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1974년 1월 22일 사고가 발생한 지 8개월 후 동굴 잠수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던 텔레비전 촬영팀이 15m 깊이까지 내려갑니다. 전문 조명 장비를 사용해서 말이죠. 촬영을 시작하기 위해 동굴을 밝힙니다. 그때 촬영팀의 한 명이 동굴의 경사진 천장에 추가로 한 명의 잠수부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2명의 동료 뒤에서 그는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더 가까이 헤엄쳐가고 작은 턱 아래에 끼어있는 잠수부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수면 위로 올라와 당국에 연락합니다. 다음 날 경찰 구조대가 다이브샵 형제 중 한 명인 스티븐 밀렛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PB 애쉬비, 즉 그 땅의 소유주는 자신의 땅에 세구의 시신이 동굴에 갇혀있는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시신 수습을 돕기 위해 멜버른에서 온 경험 많은 동굴 잠수팀에 접근합니다. 1974 년 3월 9일 잠수팀은 수심 59m 지점에서 등을 대고 누워있는 시신 한 구를 발견하고 조금 더 깊은 곳에서 두 번째 시신을 발견합니다. 크리스틴 밀렛과 고든 로버츠입니다. 더 아래 66m 지점에서는 존 보커먼이 바위턱 아래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들은 경찰 구조대에 신고하고 경찰 구조대는 이틀 뒤인 3월 11일에 크리스틴과 고든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존의 시신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질소 마취 현상으로 인해 구조 작업이 방해를 받습니다. 경찰 잠수부들은 66m 깊이에서 시신을 수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훈련하기 위해 한 달 동안 작업을 중단합니다. 1974 연사 월 9일 사고가 발생한 지 11개월 만에 경찰 구조대는 다시 갱도로 돌아가 존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검시관의 조사 결과 희생자들은 잠수 깊이에 비해 산소 공급이 부족했고 산소가 떨어지면서 익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망한 그룹 중 누구도 싱크홀 잠수 경험자가 아니었고 적절한 안전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수직 갱도는 다른 세 개의 싱크홀과 함께 1969년부터 1974년까지 여러 사건에서 11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사건들은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싱크홀에서의 스쿠버 다이빙 안전에 대한 정부 조사를 촉발했고 이는 1973년 9월 오스트레일리아 동굴 잠수협회의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싱크홀에서의 다이빙은 오스트레일리아 동굴 잠수협회에서 평가받거나 인증받은 다이버로 제한되었고 그 결과 싱크홀 다이빙 사고와 사망자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1989년에는 평가 제도가 폐지되고 동굴, 고급 동굴, 딥캐번의 세 가지 자격 등급을 갖춘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샤프트의 주요 동굴은 1984년에 새로 설립된 오스트레일리아 동굴 잠수협회 연구팀에 의해 지도화되었습니다. 가장 깊은 구간은 2003년에 조사되고 지도화되었습니다. 북서쪽 터널은 80m 깊이까지 경사를 이루고 있는데 그곳에서 4명의 잠수부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동쪽 터널은 최대 124m 깊이에 도달합니다.